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세력들의 핸들링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들러붙은 세력들의 성향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적 단순하게 핸들링을 하는 세력도 있고 아주 악질적으로 개미털기를 즐겨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욕이 강해 악질적인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기를 부리다가 놈들에게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쁜 차트에서만 매매를 하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세력주의 경우에도 아주 심플하게 핸들링을 하는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심플한 핸들링과 악질적인 핸들링을 구분하여 차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DTNC입니다. 드론 관련주입니다. 요즘 방산 섹터의 강세와 더불어 드론 섹터도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DTNC는 영국 BBS사의 파트너사로서 국내 지역 대공탐지 레이더 및 드론 방어 시스템을 독점 판매 및 정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과대 낙폭이 나온 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트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쌍바닥은 아니지만 저점이 낮아진 쌍바닥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또한 중요합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후 21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만일 여기서 밑으로 흘렀다면 3중 바닥, 즉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나왔을 것입니다. 다행히 21선을 바로 회복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신호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세력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력이 핸들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력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집을 해놓고 과대 낙폭으로 주가를 바닥권까지 끌어내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시그널 캔들은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캔들들입니다. 주포놈이 간을 본 흔적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시그널 캔들이 보이면 그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할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거터 위양 캔들이 등장하면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이 캔들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입니다. 제가 오늘 급등한 캔들만 빼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는 아주 심플한 녀석입니다. 전형적인 패턴대로 핸들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최초 상승을 시작했기에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오늘 정확히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 물량을 꽤 많이 소화를 했기에 내일 더 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으면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리시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넷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양자암호 관련주들과 통신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우리넷이 SK브로드밴드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운용 사업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통해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기 판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핵심 국가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양자통신망 및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양자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상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양자 기술 및 초기 상용품 시험에 필요한 망과 인프라를 구축해 밀착 기술 지원과 시험 검증 등을 지원한다. 우리넷은 SK 컨소시엄을 통해 100기가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우리넷이 보유한 양자암호화 장비 중 QENC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넷은 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과 양자암호화 관련 협력 체계를 통해 양자암호화 전용 회선에 사용하는 전송장비의 KCMVP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KCMVP는 국정원이 공공기관 내 통신망에서 자료 보호를 위한 암호화 모듈에 적용하는 인증체계다. 김광수 우리넷 대표는 공공, 국방, 금융 등 양자암호화 통신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단연간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며 그 결실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운용 사업에 독보적인 양자암호 기술력을 기반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넷은 미래 산업인 양자 산업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응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현대 암호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양자암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선 KT와 SK텔레콤, LGU 플러스 3사가 쟁걸음을 하고 있다. 삼성은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도록 복잡도를 대폭 높인 포스트 양자암호 관련 특허 출원을 2020년 기준 14건이나 냈다.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정보 단위인 비트보다 더 작은 큐비트로 작동된다. 미시세계에 통하는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이 여러 가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0과 1, 즉 온과 오프의 값만 존재하던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값을 동시에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연히 슈퍼컴퓨터보다 폭발적인 연산력을 갖는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2019년단 53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해결하는데 이론상 1만 년 걸릴 문제를 3분 만에 해치웠다.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도 멀지 않은 이야기다. IBM은 지난해 5월 양자 컴퓨터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1000큐비트
2025년에는 4000큐비트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말에는 433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2016년 5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한 뒤 5년 만인 2021년 127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발표했는데 이후 1년 만에 이보다 3배 고도화된 프로세서를 내놓은 것이다. 2021년 6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중국 과학기술대도 2030년 500에서 1000큐비트급 범용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국내 통신사들은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먹거리로 낙점했다. 양자암호 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의 데이터를 담아 암호화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송수신자 사이에서만 암호를 해독할 수 있어 보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크게 제3자가 암호키 탈취를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데이터를 변형해 해킹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과 해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양자 내성 암호 방식 두 갈래로 나뉜다. 이민수 KT 융합기술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17일 오전 제주국제대 학생회관에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무선 공유 플랫폼을 점검하고 있다. KT는 상용망 환경의 무선 양자암호 인프라가 구축된 국내 최초 사례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KT는 지난 18일 제주국제대 학생회관과 제7공학관 사이 340m 구간의 양자암호 통신을 활용한 무선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각 건물에 QKD 장비의 단일광자 송수신부를 두고 문서 공유 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문서를 암복 호화해주고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내 최장거리인 1km 무선 양자암호 통신 시연에 성공한 KT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무선 전송 거리를 10km까지 늘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글로벌 가상사 설망에서 PQC 기술을 상용화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PQC VPN 설치를 마친 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양자난 수생성기를 장착한 단말기도 출시했는데 QR엔진은 일회용 비밀번호와 달리 특정 패턴이 없어 해킹 위험을 봉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U+는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IT 박람회 CES 2023에서 PQC 기술을 적용한 커넥티드카 보안 기술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에는 PQC 기술을 결합한 폐쇄회로 화면 CCTV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11월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연구용 전력통신망에 PQC 장비를 부착해 보안 능력을 실증하는 협약을 맺었다. 삼성은 여기서 더 나아가 포스트 양자암호 기술에 눈독 들이고 있다. 삼성 SDS는 지난해 아시아 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산하사이버보안센터가 이끄는 PQC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탈레스 등 극소수 기업만이 활동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와 NIST의 자료를 종합하면 포스트 양자암호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2026년 2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A는 전체 보안 시장 규모인 247조 원의 11% 수준이다. 기업들의 열성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이달부터 양자암호 통신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시행 중이다. 양자암호 통신 분야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정부 검증이다. 통신업계는 이 검증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SK텔레콤 등은 각국 정보 및 통신사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일 특허청 인공지능 빅데이터 심사과장은 암호 기술은 뛰어난 아이디어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다라며 양자 컴퓨터로 차세대 암호 기술 시장이 열리는 만큼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입니다. 양자암호 기술은 미래를 이끌어갈 최첨단 과학기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이 기술이 적용된 정보통신 분야에서 혁명을 이끌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뉴스 하나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통신 인프라를 통한 안보 위협이 늘고 있는 가운데 KT가 무선 양자암호 통신에서 답을 찾았다. 무선 양자암호 통신은 광 케이블 연결이 어려운 해양과 도서, 산악지대, 그리고 무인기와 군, 정찰 위성 등의 이동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은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영욱 KT 융합기술원 미래기술 네트워크 담당 상무는 무선 양자암호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국방이나 무인이동체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적들에게 통제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통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시에는 케이블을 달고 다닐 수 없으므로 공중이나 어떠한 위치에서도 암호키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먼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필요성은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시작됐다. 현재 통신망은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인 0과 1로 구분해 주고받는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컴퓨터로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암호키의 전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가령 은행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가 순식간에 해킹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등장한 기술이 양자암호 통신이다. 양자암호 통신은 양자의 불확정성, 중첩, 얽힘, 관측, 복제 불가 등 특성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양자암호 통신은 예측되는 생성 패턴이 없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매번 다른 암호키를 사용한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QKD 양자 암호키 분배기를 갖고 암호키를 가진 사람만 데이터를 풀어볼 수 있다. 양자의 중첩 특성으로 인해 누군가가 중간에서 해킹하더라도 바로 알아챌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론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KT는 양자 암호 통신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해양과 도서, 산악지대 그리고 무인기와 정찰위성 등 군의 첨단 전략화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는 2021년부터 무선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강 동작대교 북단에서 남단까지 1km 구간에서 무선으로 양자 신호를 전송했고 올해는 가평 청평호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2km 구간에서 양자 신호를 전송해 전송 거리를 한층 더 확장했다. KT는 2024년 무선 양자암호 통신의 데이터 송수신 거리를 10km 구간까지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무선 양자암호 통신은 드론을 통한 테러나 전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무선 양자암호 통신은 향후 상용화될 UAM 도심 항공교통, 저궤도 위성 등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무는 향후 상용화될 UAM도 무인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제어권을 탈취당하면 테러에 활용될 수가 있다며 또 저궤도 위성은 비행기와 항모 간의 통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선 양자암호 통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T는 국내 관련 장비 생태계 구축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QKD 장치의 핵심 기술을 우리넷, 코이버 등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해 양자암호 통신 장비업체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 이 상무는 우방국들 간에도 도청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외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백도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래서 이런 암호 장비들을 국산화해 수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정보란 단어가 인간의 모든 삶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반대로 특수 정보를 보안 및 관리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정보통신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인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넷 일봉입니다. 제가 일부러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 종목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매집봉입니다.
이건 역시 주포놈의 장난입니다. 긴 윗꼬리 매집봉과 같은 의미의 캔들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고 나서 바로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낙주 매매 귀신들은 이 캔들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바로 전날 등장한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트레이딩 방식이 낙주 매매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낙주 매매를 잘 못합니다. 간이 콩알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하고 나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런 저에 비하면 낙주 매매 귀신들은 심장이 2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낙주 매매 귀신은 과대 낙폭 후에 큰오빠 캔들이 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랫꼬리 음봉 종가에서 타점을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대 낙폭 음봉이 뜬 날 장 후반에 누군가 밑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말아 올렸다고 생각하고 종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단주로 낙주 매매를 많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본 차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본 DTNC 차트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는 과대 낙폭 후에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다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우리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DTNC와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을 하면서 바로 치고 간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한 번 더 흘러내리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바로 치고 가는 패턴도 있습니다. 혹은 살짝 올랐다가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포의 성향에 따라 핸들링 수법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역시 21선입니다. 급반등하면서 21선을 타면 바로 치고 가는 패턴이고 반등 후에 21선을 올라타지 못하면 밑으로 흐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단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두 종목의 차트를 잘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후에 바로 치고 가는 패턴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정확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왜 매도 타이밍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고점에서 등장한 큰 언니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에는 항시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에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오늘 캔들입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것도 보입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9대 16이라는 황금 비율로 기간 조정이 끝난 것도 보입니다. 상승하는 기간이 9일이라면 조정을 받을 때 하락하는 기간이 16일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거의 조정 기간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2차 급등은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더 치고 간 모습이 보입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크게 깨어지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합니다. 또다시 투움봉으로 짧게 조정이 나오고 한 번 더 급등을 합니다. 이후 고점에서 크게 밀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는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3일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날은 어제였습니다.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에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이 보입니다. 매물을 소화하며 상승을 해야 하는데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살 사람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하면 전고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거래량으로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저항 라인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 차트는 과대 낙폭 후에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후에 다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주포의 성향에 따라 핸들링하는 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색다른 패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신 한 종목만 더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비스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짚어보겠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유심히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급반등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흘러내리는 패턴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을 하면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서서히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방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널 캔들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포놈이 간을 본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21선 위로 안착하는 것을 기다리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최초로 주포가 적극적인 핸들링을 시작했습니다. 급등이 나왔으니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시킬 것입니다.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주가는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9대 16이라는 기간 대칭이 끝난 자리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더 횡보할 수도 있지만 기간 대칭이 끝났기에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9 대 16이라는 기간 대칭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기에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올 구간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거의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